일본의 재침략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1598년 1월, 선조는 특이한 경력의 한 장수를 접견한다. 일본 땅에서 직접 첩보 활동을 펼친 명나라 장수였다. 그의 이름은 사세용. 당시 사세용은 조선에 입수할 수 없었던 일본의 정황을 파악한 기밀 첩보를 제공해 선조의 환대를 받았다. 그런데 사세용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난 것은 7년 전쟁의 마지막 격전이 벌어진 노량해전에서다. 노량에서 이순신 함대와 접전을 벌인 일본군은 시마주 요시루의 수군을 포함한 6만 대군이었다. 시마주 요시루의 수군이 주둔했던 곳은 사천외성. 시마주군이 순천외성의 일본군을 구하기 위해 노량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사세용과 맺은 밀약 덕분이었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것처럼 보이는 사세용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동안 역사에서 첩보원의 존재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왔습니다. 우리에게 임진왜란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사세용인데요. 그의 이름이 역사의 전면에 떠오르게 된 것은 왜군을 추격하던 명나라군이 이곳 벽제관에서 참패당한 이후의 일입니다. 이 벽제 전투 이후 명나라는 줄곧 강화회담에만 매달립니다. 끝까지 싸우자는 조선은 제쳐둔 채 일본과 명나라 간에 진행된 강화회담이었죠. 그런데 이 강화회담이 한창 진행 중일 무렵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한가운데에는 사세용이 있었습니다. 문제 사건이 일어난 것은 1593년 6월 나고야에서 진행된 명나라와 일본 간의 강화회담 때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대기를 그린 태합기에 당시 회담 상황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그동안 조선에서 진행된 강화회담의 명측 담당자는 심유경. 일본어에 능통했던 통역관 출신 심유경을 선발한 것은 병부상서 석성이었다. 일본 측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담당해 협상을 이끌었다. 심유경은 나고야로 향하던 중 명측 부단장이 부산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일약 부단장의 위치로 부상,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나고야 회담장. 심유경 일행을 맞이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가 직접 나섰다. 회담 마지막 날, 도요토미는 강화 조건 7개조를 담은 문서를 심유경 일행에게 전한다. 대명국의 황녀를 일본의 후비로 보낼 것. 대명국은 일본과 교역을 재개하고 우호 관계를 서약할 것. 강화 조건 제4조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조선 8도를 분할해서 4개도를 일본에 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강을 경계로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는 일본이, 그리고 한강 이북 지역은 명나라가 균등하게 나눠 가지자는 제안이었다. 전쟁에서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명이 중화국인 거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승전국이다. 그래서 승전국에 걸맞는 조건을 우리는 내세울 수가 있다. 바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일본군이 장기간 주둔하고 있던 그 남해나 영남 일대에서 가까운 지역의 4개도, 그러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다가 한때 그 정복했던 적이 있는 이 경기도 일대까지도 일본의 영토로 해서 한반도를 분할하자. 그러나 1594년 1월 심유경이
명나라 조정에 보고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국서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들어있었다. 일본은 명나라 적자로서 몇 번이나 조선을 통해 봉공을 원했으나 조선이 이를 숨기고 전하지 않아 부득이 전쟁을 일으켰으며 구례에 따라 번왕으로 책봉해주면 감지덕지하겠다는 위조된 내용이었다. 因为派他去的这个兵部尚书石信是主张和谈的，不主张打的，就是跟日本主张用谈判的方式解决这个问题，是执行这个兵部尚书石信的这个意见，所以他也是主和的。那么他所以要夸大呢，就是回来造成一个舆论，就是要达到和谈目的。 就是在朝廷里面造成支持。 국서 위조는 강화회담의 실무 책임자인 명나라의 심유경과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의 합작품이었다. 고니시 유키나가 역시 대표적 강화파로 이들에 의해 도요토미의 강화 조건 7개조는 일본을 명나라 조공국으로 삼아달라고 청하는 국서로 탈바꿈한 것이다. 나고야성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국서가 위조된 사실은 모른 채 명나라의 답신이 올 때까지 정전을 지시했다. 고니시와 심유경의 뜻대로 명나라 조정이 위조 국서에 속아서 일본과 강화를 맺는다면 조선의 뜻과는 관계없이 한반도 남부가 일본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 당시 참전 초기부터 명조정은 전쟁을 빨리 끝내자는 주화파와 일본군을 조선에서 완전히 몰아내자는 주전파로 나뉘어 있었다. 反正是外国之间的战争，我们明朝不需要帮他们。 하지만 명군이 벽제 전투에서 일본군에 참패한 후 전쟁의 장기화와 전비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화파의 힘이 실리고 있었다. 我们远到国外帮他们是不对的。管内鬼我的皇帝。 더구나 심유경을 파견했던 석성은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화의를 서두르고 있었고 명나라 병부에선 조선을 분할해서 일본군을 방어하는 자에게 주어 중국의 울타리로 삼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던 차였다. 조선의 운명이 명나라의 결정에 달려있던 그때 나고야 회담의 실체를 폭로하는 첩보가 명나라 조정에 도착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화 조건으로 내건 7개조의 내용을 담은 일본발 첩보였다. 첩보를 올린 주역을 한 상소문에서 찾았다. 이 부분이? 许复元于5月6日写了题为请寄出我有书的奏章上报朝廷。他首先报告了打探倭情的始末，他的结论是：以封公求和是靠不住的。 상소문에 등장하는 첩보원의 이름은 사세용. 일본의 내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세용은 도요토미가 머물던 나고야까지 잠입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빈농 출신이었으나 일본을 통일하고 수뇌부의 자리에 오를 정도로 지략이 뛰어나며 담력과 야심 또한 큰 인물입니다. 특이한 점은 일본 연안에 크고 작은 많은 군함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채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의 화의를 반대했던 주전파의 입지를 크게 강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有的官员就说，我们可以封公，就是封他日本国王，也允许他朝贡贸易，他不是不来打了吗？那么许复元他说，我根据我们打探到的情报，你不封公他，他要来；封公他，他还要来，
所以这个封贡是没有用的，就是日本方面在准备发动第2次战争。你就是封贡也没有用，他还是要打的。 사세용의 귀국과 함께 심유경의 사기극이 밝혀지면서 명나라 조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조선의 거센 반대에도 강화회담을 강행해왔던 주화파 세력은 밀려나고 주전파의 힘이 실리는 계기로 작용했다. 강화회담을 주도한 세력을 처벌하라는 상소는 물론 일본 본토를 공격하자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당시 진행 중이던 화이론의 기만성과 위험을 경고했다. 그 사세용의 첩보라고 하는 비교적 정확한 증거가 상소문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아라. 강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허위로 강화 그 협정에 끌려다녔는데 또다시 일본과 강화를 한다든지 굴욕적인 입장에 서야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끊임없이 참전의 명분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조선의 운명이 명나라의 결정에 달려있던 그때 첩보원 사세용은 히데요시의 조선 분할 통치안을 파괴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면서 그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서해 유성룡이 남긴 징비록입니다. 여기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심유경이 외장과 함께 간 뒤에 도로에서 전하는 말을 들으니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어떤 이는 한강을 경계로 남북을 분할한다 하니 그 말이 놀라와 입으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고니시와 심유경 간의 조선 분할 밀약설이 파다하게 퍼졌던 것입니다. 조선 측으로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할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명나라의 첩보원 사세용은 이런 조선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강화회담의 기만성을 폭로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세용은 어떻게 적국으로 건너가서 첩보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걸까요? 사세용은 과연 어떤 신분의 인물이었을까? 사세용이 일본을 정탐할 첩보원으로 선발된 건 1593년. 그의 신분은 금이위 소속의 무관이었다. 금이위는 천안문 광장의 바로 앞에 위치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사세용이 소속된 금이위는 명황제 직속의 정보 감찰 조직. 감찰과 형옥 관련 임무를 맡은 황제 직속 군대로 일종의 비밀 경찰 역할을 담당하던 정보기관이었다. 영화에서처럼 금이위 소속의 무관들은 국내외 적이나 반란 세력으로부터 황제를 보위하기 위해 목숨을 건 무사들이었다. 금이위가 하는 일은 명나라 황제가 아니면 누구도 간섭할 수 없었고 따질 수도 없었다. 황제의 어떤 그 측근 노릇을 하면서 황제가 지목하는 사건이나 현안에 대해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병력을 풀어가지고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거기에는 어떤 대역 죄인이라든가 그 외에 버금가는 의심을 살 만한 인물을 체포해야 해다가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명나라의 어떤 공식적인 그 사법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형부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사실상 그 황제의 권력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일종의 공포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부원이 올렸던 상소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세용이 금이위 소속의 지휘였던 것으로 보아 최고의 실력을 갖춘 무사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세용을 첩보원으로 발탁한 것은 병부상서 석성이다. 석성은 조선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화회담을 강행시켰다. 그래서 일본의 속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첩보원을 비밀리에 파견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싸움이지만 결국은 이제 그 중국이 대리자로 나서게 된 다음에 강화 협상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의 자국이 훨씬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그런 그 더 많은 정보를 필요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 부응한 사람이 중국에서는 한 사람이 사세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세용은 복권성에서 출발해 유구, 규슈까지 포함한 첩보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1593년에서 다음 해까지 1년여의 기간이었다. 그가 처음 도착한 곳은 일본의 최남단 규슈. 사세용이 도착한 곳은 가고시마의 외항인 우찌노우라항. 사세용은 복권성 장관의 도움을 받아 상인으로 변장해 밀무역 상선을 타고 1593년 7월 이곳에 도착했다. 바다를 건너온 사세용이 첩보 활동을 벌였던 일본 규슈 남단의 가고시마 해안. 왜 사세용은 이곳 가고시마를 선택한 것일까? 과거 사스마로 불렸던 가고시마는 시마즈 가문의 영지였다. 사스마번의 17대 영주였던 시마즈 요시히로는 최정예 수군을 이끌고 조선 침략에 참여한 인물이다. 하지만 시마즈 가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5년 전인 1587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시마즈 정벌을 일으킨다. 시마즈 가문으로서는 규슈 제패를 눈앞에 둔 시점. 시마즈 가문의 요시히사, 요시히로는 히데요시에 맞서 저항했으나 20만 명의 대군에 굴복하고 셋째인 도시히사만이 마지막까지 항거한다. 바로 이 무렵 시마즈가의 가신인 우메키타 구니카네가 조선 출병에 반대하며 히데요시에게 저항할 계획을 세운다. 우메키타 구니카네는 조선에 출병하던 도중 가토 기요마사의 영지인 구마모토 현의 사시키 성을 점거한다. 하지만 사시키 성을 지키던 가신들의 배신으로 하룻밤 만에 암살되고 우메키타 반란은 실패로 끝나게 된다. それに年久が関わっていたんだというようなことが噂されて、年久はもう許せないということで、年久の首を差し出せと、差し出さない時には年久の領地の領民全員殺すというような秀吉の命令が来たわけですね。それで年久の兄さんですけども、年久には死んでもらわないとしかないだろうという思いを感じる。 시마즈 도시히사가 할복 자살하는 광경을 지켜본 사스마 사람들의 히데요시에 대한 노원한이 컸다고 한다. 비록 히데요시에게 항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반 히데요시 정서가 강하게 남아있는 지역이었다. 게다가 16, 17세기의 가고시마항은 대륙과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는 일본의 관문이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해외 문물은 시마즈 가문의 손을 거쳐 교토와 오사카 등지로 흘러들어갔다. 가고시마 곳곳에는 특이한 지명이 보인다. 당인원. 이곳에 정착한 중국 상인들의 거주 지역이었다. 東尋原というのはですね、昔今から4、500年前に中国からやってきた人たちがですね、この地域に集落を作って住んでいたと言われておりまして、 사세용과 동행한 복권성 상인들의 밀무역 상대도 시마즈 가문이었다. 국제 상인들로 북적이는 사스마는 상인으로 위장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었다. 첩보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명예 정치가이자 학자였던 서광계의 황명경세편을 보면 이미 임난 전부터 이곳의 첩보원들이 본국의 임진왜란 발발에 대한 첩보를 보냈고 당시 시마즈의 22만 군대와
중국 복건성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히데요시를 암살 제거하려는 계획도 세웠음을 기록하고 있다. でその、向こうからやってきた中国人の中で、特殊な能力を持っている連中がですね、殿様たちの、身近におりまして、例えば医学とか占いの疫学とかですね、そういうものが おったもんですから、その連中が、秘密の情報をですね、手に入れるのが早くて、でそれを、仲間たちが集まってですね、中国に知らしたいというのでいろいろ図ってですね. 바로 그 중심에 섰던 인물이 외구에 납치되어 가고시마에 온 후 귀화했던 중국인 허이후였다. 사세용의 정탐 활동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가고시마 곳곳에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네트워크가 존재했다. 삼관교는 사스마 사람들이 시마주 요시사의 주치의였던 귀화 중국인 허이후를 기리기 위해 놓은 것이다. 사세용의 일본 첩보 활동을 보고한 상소문을 보면 허이후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걸 알 수 있다. 허이후는 중국인들의 구심점이 되어 사세용에게 은밀한 정보를 제공했다. 사세용 또한 복권성 상인 장일학을 데리고 히데요시가 거주하는 나고야성에 몰래 들어가 히데요시의 동정을 탐색했다. 그 과정에서 한 조선인 포로와 접촉한다. 사세용 일행과 만난 조선인 포로의 이름은 염사근. 첩보 활동을 펼치던 사세용 일행이 나고야 회담의 기만성을 알게 된 것도 염사근 덕분이었다. 사세용이 이제 그 첩보 활동을 통해서 사실 일본에서 알고 있는 강화 조건은 명조에서 알고 있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 심지어는 명나라 황녀를 후비로 맞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아주 명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명나라가 항복했다라는 식으로 일본에서는 알고 있다라는 내용을 조선인 포로 염사근 이라는 사람의 증언을 증거로 해서 내세웁니다. 거기에서 조선인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이 아니고 조선인의 입장에서 뭐 좀 객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일본에 대해서 가장 적개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선인이 증언을 했는데 일본에서 사실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더라 라는 내용을 이제 중국에 전달하도록 그런 가장 효과적인 그런 수단으로 염사근이 선정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만난 조선인 포로 염사근이 폭로한 편지 내용. 그것은 심유경이 은폐시킨 특급 기밀이었다. 사세용과 동행했던 상인들은 염사근의 자필 편지와 도요토미를 탐색한 기밀을 갖고 먼저 귀국한다. 사세용은 또 다른 임무를 위해 유구를 경유한다. 오키나와 임진왜란 당시 이곳은 유구 왕국이 다스리고 있었다. 당시 유구는 명을 섬기고 있었으나 일본의 임진왜란 군량미 제공 압박을 받아 이를 제공했다. 명조정은 이로 인해 유구가 일본에 회유되어 명조 침입에 앞장섰다고 판정한 상태. 그러나 사세용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전보를 전했다. 유구는 오로지 명나라에 복속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1594년 10월 1년이 넘는 첩보 활동을 마친 사세용은 본국으로 귀환한다. 일본 현지에서 입수한 사세용의 일본발 첩보. 그것은 강화회담의 결렬을 알리는 신호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4만 대군을 동원해서 다시 조선으로 침공해 옵니다. 이른바 정유재란인데요. 명나라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명나라의 병부상서인 석성은 투옥시키고 심유경은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첩보원인 사세용을 조선으로 파견하는데요. 자, 과연 그가 조선에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유재란으로 혼란에 빠진 1598년 1월 1일 선조 임금은 조선에 온 사세용의 행적에 관한 승정원의 보고를 받는다. 사세용이 외정비람이란 책자를 간행했다는 보고였다. 외정비람은 사세용이 첩보활동으로 수집한 일본에 관한 정보를 담아서 펴낸 책자였다. 대전 초기에 외인들이 내세운 가짜 왕이라는 소문 때문에 피난처 의주에서 중국 통역관에게 얼굴을 확인당하는 수모를 겪었고, 많은 악성 정보들이 조선을 괴롭히는 상황에서 선조로서는 이런 사실 정보가 반가웠다. 선조는 조선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한 그의 인물됨을 높이 평가했다. 이 외정비람에는 전쟁 전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얼마나 호전적이며 조선에서 어떤 식으로 아주 비참한 전쟁을 야기시켰는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조에서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조선이 사실은 일본하고 내통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류의 음모론들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었는데, 아마 외정비람 같은 책자가 있다면은 그런 음모론을 불식시키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조선의 위치가 한결 명조에 대해서 떳떳하게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1596년 화의가 최종 결렬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재침을 명령했다. 12월 고니스군의 부산 상륙을 시작으로 울산은 가토 기요마사가, 그리고 사천에는 바로 시마즈군이 본거지로 삼는다. 당시 시마즈 요시히로는 조명연합군에게 귀신 시마즈라 불리며 일본군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로 악명을 떨친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사천의 선진리성. 이곳은 정유재란 때 시마즈 요시히로의 일본군이 쌓은 외성이다. 훗날 시마즈의 후손들이 심은 벚나무들이 가득한 이곳. 1597년 10월 하순에 축조하기 시작해 2달 만에 완공된 시마즈 요시히로의 외성은 울산에 주둔한 가토군과 순천의 고니시군으로 있는 일본군의 전략적 거점이었다. 사세용은 시마즈군을 상대하는 명나라 중노군에 속해 있었다. 중노군 장군 모국기는 시마즈 요시히로와 철군 교섭을 시도한다. 교섭 담당자는 작전 참모 사세용. 강화 회담 기간에 심유경의 역할을 사세용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해동 역사에 따르면 사세용은 사스마 네트워크를 가동시킨다. 시마즈군에 속해 있던 사세용의 첩자 곽구관은 조선 여인에게 수수께끼 암호 문서를 주어 명군 측에 보냈고, 또 일본군 진영에 불을 질러 명군을 도왔다는 등의 일화도 전해진다. 가고시마 도심의 흥국묘지, 아직도 곽구관의 묘가 남아있다. 곽구관은 전쟁 관련 정보를 최초로 중국에 전달했던 귀화 중국인 허이후의 제자였다. 사스마군으로 참전한 곽구관은 일본군의 식량 상황, 전투에서 내응하는 정보 같은 군사 기밀을 제공한다. 허의후 곽구관, 이런 식으로 이제 사료에 자주 나옵니다만은, 조선에 왔을 때 이 귀화 중국인들도 조선의 사츠마군과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인맥들이 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사츠마번의 입장은 이러하다. 사츠마번의 주장을 대변해주고, 가능하면 사츠마번이 조선에서 큰 피해 없이 철군을 할 수 있도록 사세용과 막후 교섭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세용의 예상은 빗나갔다. 시마즈 요시히로는 철군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1598년 10월 1일
조명연합군은 시마주 요시로의 외상을 겨냥했다. 조명연합군이 총 공격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시마주 요시로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전투는 반나절 만에 끝이 났다. 자, 여기가 이제 그 사천 전투 사천회성 입구에 자리 잡은 조명군총. 조명연합군의 그 사상자. 일본 군들은 사천회성 전투 직후 당시 조명연합군의 사상자들을 모아놓고 이른바 경관을 세웠다. 조명연합군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승리를 과시하기 위해서 적군의 시체를 모두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모으는 그런 것을 이제 경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 측 사료를 보면 그 사상자는 38,700여 명. 하지만 최근 국내 학계 연구로 실제 조명연합군의 피해는 최대로 보아 10,000명 내외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의 주장처럼 38,000이 넘는 대패에 이르진 않았지만 당시 조명연합군의 피해는 컸다. 조명연합군이 약 29,000, 그리고 시마스 요시히로군이 15,000밖에 안 됐었으니까 조명연합군이 2배의 그 규모를 가지고 공격을 하다가 전세가 역전되면서 이제 그 몰린 것에 비하면 굉장히 큰 피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월 8일 그때까지 기밀로 했던 히데요시의 죽음과 철군 방침을 알리는 일본 측 사자가 사천에 도착한 뒤 시마주군은 비로소 명나라 중노군이 제의한 철군 교섭에 나섰다. 사세용은 교섭 과정에서 오고 간 자세한 내막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시마주 요시로와 담판을 벌여 일본군 철수에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보고한다. 우리 측 20만 대군이 일거에 너희 모두를 제거하여 단 한 척의 적선도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도 생각이 있을 것이니 어찌 감히 대명 제국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철군하여 남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들도 철군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으나 명분을 찾지 못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친절히 일러주니 고마울 따름이. 내 그대의 뜻을 받아들여 철군에 응하리다. 사세용의 주장은 과연 사실이었을까? 그러나 조선 측은 그런 그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 대명 외교 문서 작성에 참여했던 신흠은 적의 내부 사정을 탐지하러 갔던 사세용이 오히려 협박을 당한 채 돌아왔다며 신랄한 비판을 남겼다. 일본군과 타협을 통해 무조건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명군의 태도에 조선인 지식인들은 불만을 가졌던 것이다. 군문 도감직을 맡고 있던 노직 역시 선조에게 사세용을 신임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 조선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된 철군 교섭. 사스마군의 철군 교섭 과정에서 사세용과 시마주 요시히로는 대체 무엇을 주고받은 걸까? 선조 실록을 보면 명나라군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스마와의 교섭은 사세용을 통하도록 조선 측에 요구한 것으로 나온다. 여기에 그 단서가 있다. 전쟁 이후의 구상까지도 서로 이야기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를 보면 끊임없이 사세용을 통해서 종전 이후에도 사츠마번과 뭔가 관계를 아주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조선과 중국 이렇게 그 국교를 다시 재개하고 경제 교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재개되기를 사츠마번에서 원했고, 사세용 측에서는 이제 종전 이후를 내다보기도 하고 조선에서 사츠마번과 자신의 어떤 그 연결된 그 관계에서 오는 영향력을 조선에서 더 확보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외정 비람을 바쳐 선조 임금에게
자신이 일본 통임을 각인시켰던 사세용. 그가 조선에 온 것은 또 다른 공작 활동을 펴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이곳은 정유재란 당시 사세용이 수시로 드나들었던 경남 사천의 선진미 성입니다. 정유재란 때 시마즈 요시히로의 사스마 군이 쌓은 외성이었죠. 철군 교섭을 하면서 사세용은 조선 측에 싸우지 않고서도 일본군을 철수시킬 수 있노라며 호언장담을 합니다. 시마즈 요시히로가 사세용과의 교섭에 응하게 된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남긴 철군 명령이 이곳 사천 외성에 도착한 이후입니다. 자, 명나라 중노군의 사세용과 서둘러 철수해야 하는 시마즈 요시히로의 협상. 과연 이 협상에서 사세용이 궁극적으로 노린 것은 무엇일까요? 혼호추 앞 휘진관은 지역 역사 박물관이다. 이곳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시마즈 요시히로의 사스마군이 철군할 때 명나라 군인이 동행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최근 일본 학자가 이를 주목해 연구 발표한 무절주소라는 기록은 당시 사세용과 시마즈군의 미략을 밝혀주는 단서였다. 1600년에 이제 사츠마 상선 배를 타고서 귀국한 명나라 군인 모국과와 그 명나라 사람 42명의 일본에 가게 된 경위 그리고 중국 귀환 과정을 절강성의 지방장관이 조사해서 조정에 보고한 기록입니다. 명학자 유월림이 쓴 무절주소에 실린 제보회사 송환차관청 지감처소. 이 상소문에는 전쟁이 끝나던 1598년 명나라 중노군 소속의 한 군인이 시마즈군과 동행하게 된 경위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그의 이름은 모국과. 상소문은 사세용이 모국과를 데리고 가 설득 공작을 펼친 결과 철수를 이끌어냈다고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1598년 11월 1일 사천 외성의 사스마군의 진영에서 명나라 중노군의 사세용 일행과 시마즈 요시히로의 철군 협상이 있었다. 여기서 중노군의 모국과가 사스마군의 철수에 동행한다는 미략이 있었던 것이다. 사세용은 명나라 중노군 소속의 군인 모국과를 왜 시마즈군이 철수할 때 동행시켰을까? 因为丰臣秀吉一死，日本方面不想打了，不想打嘛，他们要撤退，撤退嘛又怕明朝军队趁着他撤退的时候来打他，那么明朝方面没有表示诚信，你只要撤退，我们保证你安全，我们派一个人到你们那里来，是这个意思。 당시 명나라군의 이중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우의 기공 도병. 여섯복 병풍에는 외적을 모두 소탕한 뒤 황제에게 승전 보고를 하는 장면과 사세용이 시마즈군과 밀약할 당시 조명연합군이 고니시군의 순천 외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1598년 11월 중순에 고니씨가 몇 차례에 걸쳐 명나라 진린에게 뇌물을 바치며 바닷길을 열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등장한다. 그리고 난 다음 외선 한 척이 유유히 빠져나갔다. 고니씨가 사천 외성의 사스마군에게 구원을 요청하기 위해 보낸 외선이었다. 구원 요청을 받은 시마즈 요시히로군은 11월 17일 사천외성을 빠져나와 노량으로 향한다. 사스마군의 함선에는 명나라 중노군 소속의 모국과가 타고 있었다.
순천 해상을 봉쇄하고 있던 이순신과 시마즈군을 주력으로 하는 500여 척의 일본군 함대가 노량에서 대전투를 벌입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 수수에 몰린 사스마군은 관음포로 달아났다. 그 앞을 이순신 함대가 막아섰다. 필사적으로 도망가려는 사스마군과 이를 소탕하려는 조선 수군.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이 와중에서 조명연합군의 피해도 컸다. 명예 부사령관이 전사하고 조선 수군의 부장급 장수들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는다. 그리고 전투 막바지. 사스마군 함선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아 이순신이 전사했다. 격렬한 전투는 계속됐다. 전투가 끝났을 때 노량 앞바다엔 200여 척의 외선이 불탔고 100척이 포획됐다. 살아남은 사스마군은 일본으로 달아났다. 일본으로 달아난 시마즈 요시히로는 조선의 명장 이순신을 전사시킨 주역이 자신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일약 일본의 영웅으로 떠오른 시마즈 요시히로. 그가 퇴각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세용과의 밀약 덕분이었다. 사세용이 시마즈 요시히로와의 밀약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시마즈군이 퇴각할 때 함께 갔던 모국과의 행적에 그 단서가 있다. 가고시마 해변에 자리한 센간에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은 시마즈 가문의 별장이다. 모국과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에 2년간 체류했다. 그런데 그가 시마즈 요시히로의 영지인 센간엔에 머문 것은 귀국 전 4개월여. 나머지 기간은 인질이 아닌 명나라 파견 관리로 불리며 오사카, 교토를 비롯한 여러 지역을 다녔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던 조선인들 중에서 모국과와 만난 사람들이 있다. 정유재란 때 일본군에 잡혀 포로가 됐던 강항은 오사카 인근 사카이에서 여러 번 탈출을 시도한다. 강항이 만난 바로 그 명나라 관료가 모국과였다. 모국과는 과연 인질이었을까? 일본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정희득의 월봉 해상도. 포로 구출을 위해 명나라군 장수들이 그 공을 차지하려고 다투었다는 것이다. 이런 모국과의 활동은 당시 히데요시 사후 집권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입장에서는 이 히데요시 정권의 아들인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새로운 막부를 열어서 새로운 정권을 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장 좋은 것은 그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아내고 그 책봉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이른바 감한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그 실익을 거둘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외란 당시에 포로로 잡아왔던 이 모국과와 함께 그 대규모의 인원을 명예 송환함으로써 일본이 명예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굽히고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명조정에 알리고 싶어 했죠. 시마즈 가문의 기록인 정한록.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명령을 받은 시마즈 요시히로는 귀국을 앞둔 모국과를 위해 머물 숙소는 물론 접대에 신경을 썼으며 특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들을 태우고 갈 배의 선장인 도리하라 소환에게 공무역 재개를 요청하는 서한을 같이 보낸다. 모국과와 함께 사스마번 상선을 타고 돌아온 포로는 40여 명. 시마즈와 에도 막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선은 철저히 배제됐다. 또한 사세용은 종전 후에도 조선과 일본의 외교관계에 관여하려고 했다. 그 상대는 허유를 통한 시마즈번이었다. 임진왜란 직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첩보 활동을 했고
정유재란 때에는 조선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본군과의 마쿠 공작을 주도한 사세용. 명나라 첩보원 사세용의 존재는 일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명나라가 시마즈번을 지렛대로 삼아 대일 외교 채널을 주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명목상으로는 뭐 한반도를 돕는다, 또 한반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참전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들의 국가 이익이라든가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전략적 구도를 염두에 두고서 전쟁을 구상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 뭐 한반도 사람들의 어떤 실체적인 이익이라든가 그들의 생존권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차순위로 밀려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명나라는 전후 교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전을 펼쳤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세용이 있었다. 그의 활동은 명예 참전 명분을 강화하며 조선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전후 명나라의 동아시아 대일 외교 채널을 자국 중심으로 구축하기 위해 일본군과 미약을 맺으며 마쿠 공작을 주도한 것이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구원군 파병 요청을 받은 명나라가 파병을 결정하게 된 것도 결국 이 순망치한의 논리를 따른 것입니다. 즉 조선이 있어야 일본의 대륙 침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명나라 첩보원 사세용은 아무리 가까운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게 된다는 국제관계의 냉혹한 논리를 보여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Somewhere beyond the sea, somewhere waiting for me, my lover stands on golden sands and watches the ships that go sailing. Somewhere beyond the sea, she's there watching for me. If I could fly like birds on high,